네, 오늘의 주제는요, 패션 1분기 프리뷰 우려 반, 반영 반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리포트를 내신 것 같아요. 이 제목으로 리포트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셨을까요? 네, 우려 반, 반영 반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네. 우선은 이제 소비 침체 때문에 패션 산업에 대한 우려 반,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반영 반 이렇게 해서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소비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지난해까지 소비 상황이 어땠는지 짚어보는 과거의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소비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간 소비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의 소비 지출액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소득 같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3년 이 전반적인 소비 상황은 보복 소비에서 해외 소비로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해외 소비 지출액 증감률이 2021년부터 이제 2021년 4분기를 기점으로 좀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국내 소비 지출액은 그거보다 한 분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증가를 네. 했고요. 국내 소비 성장률은 제가 그래프를 하나 드렸는데, 그래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10%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고요. 절대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외 소비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좀 상승할 요소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거는 국내 소비 지출액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해외 소비 지출액이 22년 연간에 약 1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19년 같은 경상 수준을 본다면 34조 원까지 지출을 했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약 110%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국내 소비와 함께 해외 소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국내 소비 금액이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그 전년까지 했을 때 1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외로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불황이다, 긴축이다, 지갑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리치세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즘 이제 리치세션이라는 단어를 저도 뉴스에서 꽤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리치세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리치라는 부자, 그리고 리세션이라는 불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고요. 결국은 이제 고소득자도 경제적 타격을 입는 시기가 온다라는 의미로 좀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이런 고소득자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만한 데이터는 부재하고요. 물론 이제 저는 후행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를 차지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어요. 네. 이분들의 소득이 이제 21년 대비해서 22년 5.4% 늘었는데, 이거는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소득자들의 성장률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평균 소득 대비해서도 2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보고서에도 기술을 했던 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소득자분들은 좀 지원금을 많이 받으시고, 네. 고소득자분들은 사업에 대한 그 매출 하락이 이뤄졌기 때문에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지출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네. 이게 22년을 기점으로 좀 벌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해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빈부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앞으로의 국내 소비는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소비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돈이 해외로 흘러들어간다는 그쵸, 의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서비스재나 그 소비재 같은 그 내수에서 쓰이는 금액들이 많이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비스재 지출액 같은 경우에 22년 연간으로 180조 원을 썼는데, 이게 YOY로 30% 늘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서비스재가 의미하는 거는 스포츠, 문화, 음식점, 오락 이런 것처럼 네. 매출에서 밖에서 쓰고 오는 거를 네, 의미를 네. 하고요. 소비재 지출액은 1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는데, 이미 그 전년도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소비재는 저희가 잘 아는 식음료, 담배, 주류, 의류, 신발을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소비재
서비스제는 국내에서 쓰는 건데 여기서 사용하던 돈이 해외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지출액 상승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에도 역신장을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지출액 자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역신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전에 소비재에 포함되는 품목들을 막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의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의류 지출도 그럼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류도 이제 소비재에 포함되니까 같이 줄어들 것 같아요. 뭐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전체 지출액에서의 비중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전체 국내에서 쓰는 지출액 중에서 의류에 쓰는 비중이 5.4%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 9년까지 평균 지출 비중을 봤을 때 6.2%였어요. 그래서 6%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 아직 매출 자체는 10% 이상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재보다는 서비스재 지출 둔화가 더 심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도 비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재 지출 비중이 지금 22년에 10.6%입니다. 근데 2017년에서 19년 10.4%였기 때문에 이미 이전 평균을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 지출액은 그냥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22년에 54조 원으로 이제 8% 성장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성장률 둔화가 좀 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간 소비 상황을 연구원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국내 소비는 해외로 좀 넘어가게 되고 일단 소비재랑 서비스재 지출이 둘 다 둔화가 되는데 서비스재 쪽에 충격이 조금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패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는 좀 패션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주가가 의류나 소비재나 연초까지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한 네. 이슈가 나오면서 며칠 동안 급등을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22년의 피크아웃에 대한 논리가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걸 좀 그 그래프로 살펴보게 되면요. 네. 자유 소비재의 합산 시가총액이랑 영업이익을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게 22년 3분기랑 4분기였는데 네. 이때 주가 보시면 꾸준히 하락을 했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23년 1분기 트레일링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의류 평균 밸류에이션이 최근 5개년 내 최저점 수준입니다. 이제 5개년 평균 PER이 브랜드가 9.7배 그리고 OEM이 12.3배였는데 YTD 기준으로 6.6배, 7.3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는 점이 의문인 게 이제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좀 네.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지금 다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의류 산업들은 1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어떤가요? 저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미드싱글 성장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의류라고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뭐 섹터가 고가 많죠. 의류, 저가 의류, 캐주얼, 정장, 뭐 스포츠 의류 다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류가 미드싱글 성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이 의류의 주요 채널을 좀 봤을 때 거기서 나온 의류의 성장률을 보고 제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백화점이랑 대형마트가 의류의 가장 주요 채널인데 네. 얘네에서 의류랑 잡화 매출이 9%대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부의 효과가 현 시점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어디로 열리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반 고객들이 과시성 소비는 굉장히 줄이고 있고요. 실수요에 필요한 의류나 액세서리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순수 의류, 정말 여성 정장, 캐주얼, 남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10% 성장을 했고요. 근데 21년 대비해서 22년에는 사실 23% 정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대비하면은 조금은 뭐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성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성장을 해줘도 의류 주가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대형마트 의류 매출이 7%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브랜드나 SPA에서 조금 네. 비싸게 사시던 거를 조금 저렴한 채널로 전환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명품 매출에서 일반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늘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에서 쓰셔야 될 돈을 이제 그런 소비재에 쓰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데 막상 외출은 해야 되니까 의류는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채널을 다운그레이드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채널도 좀 옮기고 있는 모습이고 의료에 대한 지출액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국내 소비자들은 그렇고요.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국인들이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말은 결국 반대로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온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최근 이제 내국인들의 출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입국도 그 정도 속도는 아니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해외 입국자 보게 되면 2019년 월 평균 대비해서 약 33%까지 회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인보다는 일본인이나 동남아 그리고 북미권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네.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기대되는 부분이 중국의 단체 관광이 재개될지 안 될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단체 관광 풀리게 되면은 중국인들도 되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인 매출 쪽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출국자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명동의 공실률이 22년 초에 44%에서 네. 지금 22년 말에 2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재 기업들은 명동이나 강남의 주요 상권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좀 열어서 적극적으로 판매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구역에 좀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국인을 대체하는 신규 수요가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침 제가 어제 명동 쪽을 갔다 네. 왔거든요. 네, 갔더니 생각보다 이 코로나 때 진짜 한산했었는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외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실률로도 확인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쇼핑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오프라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쵸. 이제 1분기 중에 1, 2월이 사실 좀 추웠어요. 네.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좀 실외 활동이 가능한 날씨가 되다 보니까 뭐 외출이나 여행, 스포츠 의류, 잡화, 뭐 장비 이런 매출 회복에 좀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스크 오프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외출을 하는 첫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외출을 하시다 보니까 다들 진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초부터 날씨가 워낙 따뜻해지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인구 트래픽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네. 3월 말에 주말 교통량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최근 4주 대비해서 3월 말에 그 고속도로 교통량이 토요일에는 30만 대 그리고 일요일에는 40만 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기업들이 오프라인 출점이나 프로모션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골프나 테니스 의류, 그리고 수영복, 모자, 뭐 캐리어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브랜드 의류들은 매출 신장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요. 의료에 대한 매출들이 좀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프라인은 그럼 점차 좋아질 일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기사나 이런 데도 봐도 배달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 때 특수를 누리던 곳들이 상당히 이제 오프라인이 열리게 되면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럼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같은 이런 업체들은 조금 많이 좋지 않아지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예,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성장을 구가했는데 네. 그런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고요. 23년 1월에서 2월에 평균 증감률 이제 9% 기록을 했어요. 9%면은 괜찮네라고 네. 하시겠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액의 절대 레벨은 올라와 있지만 성장률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쭉 하락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억제돼 있던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활동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거래액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패션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을 조금 이제 MS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힘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모객이나 광고파 쪽 비용부터 줄이게 될 거고요.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퀄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락인 고객을 만들고 ASP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비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래액이 많을 때도 이제 흑자를 내던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금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은 이제 투자금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도산하거나 M&A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온라인 거래액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거나 뭔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네, 이번 기회에 살아남게 되겠죠. 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수익성을 챙기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업체 선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가운데 가장 좀 지금 성장성도 괜찮고 돋보이는 기업이 어딜까요? 앵커님 혹시 네. 무신사 냄새 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커뮤니티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무신사 냄새 난다라는 거는 네. 이 젊은 친구들이 무신사에서 워낙 유행하는 제품들을 많이 사서 같은 스타일로 입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비꼬은 표현이고요. 네. 사실은 좀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무신사의 이용 고객이 많아졌다라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사실 의류 1등 플랫폼이라고 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사 이제 실적 보게 되면 전년에 거래액이 3.4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이제 거래액 3조 정도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의 연간 거래액이 5조 원이에요. 아, 굉장히 네. 많은 거네요. 네, 그럼 네. 이제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무신사 거래액이 19년에는 9천억, 20년에는 1.2조, 21년에는 2.3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7천여 개 가량 입점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 카테고리도 캐주얼, 정장, 명품, 스포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100억을 내는 브랜드가 20년에 11개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2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신사의 특징이 중소의류 업체나 개인 브랜드들의 소통 창구가 되어준과 동시에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한 채널에서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무신사 네. 스탠다드라는 PB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뭐 유니클로나 H&M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싸고 질이 괜찮아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힘입어서 좀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무신사가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네. 상장 언제 하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업계에서 많이 하고 그쵸. 계신데요. 네. 이제 무신사가 19년도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이제 캐피털로부터 1,900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언급된 조건 중에 하나가 5년 내 IPO였는데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IPO를 해라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투자금 이제 상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컬리나 오아시스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장을 못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금력도 풍부한 상태고 뭐 시장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지금 단기간에 상장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무신사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봤는데 거래액이 3조 원이나 된다니 좀 저도 이 정도 규모는 상상을 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MZ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저희 PD님도 무신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구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무신사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 무신사를 들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인기를 얻은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사실은 이 온라인 패션에서 온라인 네. 채널로 주목을 받게 된 게 인디 브랜드나 이런 벌티컬 커머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 집중된 플랫폼들이 인기를 네. 얻으면서였어요. 그거 이제 디깅 소비라는 트렌드에 힘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디깅 소비는 라는 단어 디그에서 네. 파생이 된 이제 단어입니다. 취향에 연관된 특정 부분에만 소비를 하는 행태를 일컫는 거고요. 나노 소비나 마이크로 소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선은 외출이 시작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저희의 그 작은 월급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소비의 분산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점진적으로 저는 소비의 큰 트렌드가 이제 사라질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소비 주기는 더 짧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파편화되어 있어서 어떤 시장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적용되어 있는 범위는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는 좀 패션, 식음료, 예술, 스포츠가 좀 가장 크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니치 향수, 운동화,
뭐 테이블웨어, 와인, 위스키, 뭐 미식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 추산할 수 있는 게 향수랑 와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향수 시장이 2025년에 1조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와인 수입액도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급등해서 거의 6억 불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향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확실히 예전에는 좀 비싼 향수 브랜드가 손꼽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이제 니치 향수라는 개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니치 향수가 유행한 지는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향수를 수입하는 기업에서 제가 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향수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그 따이공들도 굉장히 많이 사가고. 근데 그 이유가 향수에도 브랜드가 있어야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향수를 과시에 투영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향수만큼 프라이빗하고 자기 만족에 기인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방이나 신발, 시계처럼 로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명품 브랜드 향수를 옛날엔 저희도 뭐 베르사체, 아르마니 이런 거 그쵸, 많이 맞아요. 쓰다가 네. 이제 약간 향수 전문이나 니치 향수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류 수입을 하거나 브랜드를 전개하는 대기업들이 향수 시장에 좀 향수 시장의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한샘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상 한국의 향수 시장을 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니치 향수라고 하면 떠올리는 많은 브랜드들을 한국에 가장 먼저 선보였고요. 네. 뭐 딥티크, 바이레도, 뭐 산타마리아 노벨라 여성분들이 들으면 다 아시는 브랜드를 이제 국내 판권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 리퀴드 퍼퓸바라고 하는 파리의 니치 향수 그 편집숍을 아예 네. 들여왔어요.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의류 대기업이죠. 사실 의류 대기업들이 향수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성장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진이 좋습니다. 향수가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뭐 회사들이 들으면 싫어할 수 있는데 향수의 원재료라고 하면 사실 물이랑 향을 그쵸, 내는 향기를 낼수 있는 것들? 향신료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여러 벌 파는 것보다 향수를 파는 게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들이 의류를 좀 벗어나서 향수랑 화장품까지 전개하려는 이유가 저는 마진에 있다고 봅니다. 향수 브랜드들이 직진출한 줄 알았는데 이제 국내 의류 기업에서 이렇게 향수를 하고 있었네요. 마진이 좋다는 것도 저는 오늘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네. 네, 마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향수 사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을 주셨던 이렇게 딥하게 파는 디깅 소비와 의류와의 또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쵸. 아까도 이제 디깅 소비가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거는 크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스포츠랑 패션이랑 가장 관련이 깊고 네. 적용이 쉬워요. 왜냐면 농구, 축구 관련된 패션 기업은 저희가 모두 아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너무 많잖아요. 네. 소비자의 실생활에 가장 접점이 많기 때문에 취미로 삼기도 좋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신는 많은 신발들 중에 디자인이 농구화나 축구화 그리고 테니스화에서 채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나이키의 조던도 있을 거고요.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도 사실은 테니스화에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 스포츠들도 요가, 필라테스, 헬스, 골프, 테니스, 수영, 캠핑, 정말 자전거, 의류까지 많은 이런 기업들이 취미랑 활동과 함께 성장을 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테이블에 스포츠별로 그 의류랑 자파를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거 보시면 상장사가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안다르가 네. 잭시믹스랑 안다르라는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요가랑 필라테스랑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골프는 크리스 FNC나 카스텔바작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테니스는 지금 필라랑 네. 안다르가 열심히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들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중고 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고 시장도 이렇게 취미를 즐기는 디깅 소비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한정판이나 판매가 중단된 제품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채널이 사실은 중고 시장밖에 그쵸? 없어요. 네.
그래서 리셀테크, 리셀로 재테크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생겨날 만큼 중고거래, 사실은 차익거래죠. 그런 차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중고 업체가 스레드업이라고 있는데 네. 글로벌 중고 시장 규모를 2025년에 2,88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브랜드 자체에서 재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네. 뭐 H&M, 룰루레몬, 에슬레타 다 다양한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의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요. 네. 그 환경 보호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자사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거나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좀 방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뭐 중고 플랫폼을 자사에서 만든다? 그러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멀거나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ESG도 저희가 처음 났을 때는 이런 거 기업들이 할까 했는데 펀드가 조성되고 정책으로 밀다 보니까 크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중고 관련 플랫폼, 프로그램 등이 결국에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중고 관련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우선은 그 중고 거래 번개장터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 들어봤죠. 네. 네, 브그즈트 랩이라고 이제 더현대에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 1호점이 더현대에 있는데 21년에 개장하고 20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크림이라고 한정판만 거래하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롯데 잠실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 하면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고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런 시장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까지 좀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차례차례 연간 소비 상황도 보고 분기 동향도 봤고 이제 소비 트렌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얼마 전에 중국 GDP랑 소매 판매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괜찮았어요. 괜찮게 나와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제가 뭐 거시 경제 담당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국 GDP, CPI 소매 판매액이 예상보다 정말 괜찮게 나왔고요. 네. GDP는 이제 수출 호조랑 부동산 강세로 4.5% 기록을 했고 CPI는 1.3% 늘었는데 의류도 0.8% 증가를 했습니다. 소비랑 가장 관련 있는 지표는 사실 소매 판매액입니다. 네. 소매 판매액이 1, 2월에는 미미하게 증가를 했는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리오프닝을 알리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게 되면 3월 소매 판매액이 10.6% 급등을 했는데 예상치인 7%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이제 오프라인이 8% 증가를 했고 온라인이 한 16%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2월까지만 해도 중국 리오프닝이 정말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대가 없고 우려가 가득했는데 그렇죠. 좀 이런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뭐 월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잠깐 뭐 중국 관련돼서 뭐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네. 발언을 하셔서 약간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전환점으로 하게 되면은 중국 단체 관광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건 이제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우려감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해외까지 나가서 뭐 중국인들이 소비할 그런 여력들이 충분한가요? 네, 지금 중국의 분기별 임금이나 가처분 소득, 가계 지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 걱정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1분기는 각각 3개 다 5% 정도 신장을 했고요. 전분기에 한 20% 정도 늘었는데 이제 락다운 때문에 가계 지출은 플랫했습니다. 중국 실업률 데이터는 21년을 기점으로 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 좋아지면 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중국 뭐 어느 정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단체 관광도 풀리게 되고 그러면 점차 좋아질 여지도 있으니까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나름 좀 긍정적인 해석들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가서 미국 쪽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의류 산업에 말씀 주신 게 브랜드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기업들이 OEM이나 ODM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의류 OEM도 이제
중요하죠. 네. 이제 의류 OE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고 있는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이고요. 이제 바이어라고 하면은 의류 생산 주문을 주는 업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국내 의류 OEM 바이어는 뭐 유통사인 월마트, 콜, 타겟 정도가 있을 거고요. 네. H&M이나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도 있을 거고 룰루레몬이나 언더아머 같이 좀 고가의 스포츠웨어를 하는 브랜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의류 OEM은 P와 Q의 결정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이어들이 얼만큼 만들어라, 얼마 네. 가격에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어들의 주문을 봐야 되는데 바이어의 주문은 사실 거시 환경에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OEM 산업은 기업을 통해 보시는 것보다는 산업이나 거시 경제를 통해 보시는 것이 더 좋아요.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제 말씀 주셨던 바이어들이 대부분 미국 브랜드인 것 같은데 그럼 미국 쪽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OEM 1분기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제 OEM 말씀을 드리려면 소매 판매랑 재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우선 재고, 제일 중요한 재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까지 절대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급한 불을 껐다는 게 22년 8월에 코로나 이후에 재고 증감률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회색 보시면은 절대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22년 3분기, 작년 3분기부터 리테일러들이랑 브랜드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재고 소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내에 이제 재고 과잉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레벨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성장을 구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의류 판매 증감률이 이제 22년 11월에 최저점 0.3%를 찍고 네.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19년 대비해서 이미 16%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판매액이 근데 그렇게 좀 제한적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다면 그럼 생산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도 낮아지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류 재고 수요를 좀 계산을 해서 보고 있는데 재고 수요는 이제 산식은 소매 판매 증감률 빼기 재고 증감률 이렇게 네. 계산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재고 수요 그래프가 플러스 전환할 때가 이제 이쯤에는 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시기이고요. 네. 뭐 1월까지만 해도 의류 재고 수요가 마이너스 4% 기록을 했어요. 아직 플러스 전환을 못했는데 전월 그 전월까지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20%였던 거 대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023년 의류를 수주하기 위한 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고 수요 그래프를 보면서 생산 주문에 어느 정도 발주를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빨리 알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화권 OEM들은 좀 매달 발표를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화권, 대만, 중국의 OEM 업체들은 월별 매출을 공시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 OEM들이랑 바이어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좀 매출 트렌드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칼록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타겟, 뭐 H&M, 유니클로의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세실업이랑 사실은 가장 많이 매칭이 되고요. 네. 에클랏 같은 경우에는 룰루레몬, 언더아머를 이제 영업무역이랑 같은 바이어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마카롯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엔 저가 의류를 주로 하고요. 에클랏이나 이제 마카롯이나 영업무역 같은 네. 경우에는 고가의 의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중화권 OEM 기업의 2월까지의 매출은 역신장을 지속을 했는데 뭐 국내 기업들도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에클랏은 아직 40% 역신장을 했는데 마카롯은 9%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가의 의류가 은근히 더 잘 버티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의해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의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OEM 기업도 보고요, 브랜드도 보고, 국내 소비, 해외 소비 다 같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이 보시는 의류 종목 토픽이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FNF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FNF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패션 산업이라는 게 크게 바뀌지가 않고요. 한번 이제 브랜드력이 발생을 하면 매출이 좋아지고 재고 관리가 잘 되니까 정가에 팔리고 또 잘 팔리니까 원가 판관비가 줄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거꾸로 말하면 브랜드력을 잃으면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나 원가가 높아지니까 판촉비나 원가가 높아지니까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근데 FNF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그 선순환 구조에 조금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810억 원, 영업이익 1,390억 원 추정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그냥 중국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국 매출이 1분기 기점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포 수가 1분기 기준으로 890개 정도 보고 있고 4분기 대비해서는 25개 정도 순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도 더 늘고 이제 매장도 출점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자연스러운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NF가 뭐 테니스 웨어를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다각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보수적으로 매출액 200억 보고 있어요. 근데 20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FNF한테는 굉장히 작은 매출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니스 의류에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좀 고마진 의류로 카테고리를 확장한다는 점에 있어요. 지금도 이미 브랜드에서는 가장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의 네.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뭐 20% 후반대를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높은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깨지 않는 수준에서의 브랜드 확장을 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FNF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토픽으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실적도 탄탄한 것 같고 이제 테니스 브랜드까지 인수를 하면서 사업도 또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이 미래 성장력까지 좀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FNF야 워낙 대표적인 중국 쪽과 관련된 의류 주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중국 진출을 준비한다든지 중국과 관련된 의류 기업이 또 없을까요? 네,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모든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쵸. 시장입니다. 네. 이제 내수 시장 대비해서 10배 이상 큰 500조 원의 시장을 뭐 조성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브랜드가 2개에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가장 가시화된 내용이 나오는 게 더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엔 4월 25일에 북경에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연다라고 했고요. 네. 중국 파트너사인 베스트셀러 그룹이랑 합작법인을 곧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북경이랑 상해에 8개 매장 출점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21년 2월에 상해 팝업 스토어를 냈을 때 5주 동안 2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이제 영업을 해서 이 정도 벌었다는 거는 그래도 중국인들이 살만한 브랜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시장이 중국 진출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마어마하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배는 뭐 기본이고요. 20배도 주고 싶어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더네이처 홀딩스 봤을 때 22년 순이익 기준으로는 22년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PER이 한 7배 수준이고요. 네. 23년에 예상치가 900억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 PER이 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기준에서는 조금 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얘기고요. 네. 중국 출점 후에도 꾸준히 이제 뉴스 플로우나 이런 거 트래킹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중국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혔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너무 성급하게 중국주라고 인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감성 코퍼레이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성장성이 저는 올해는 제일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인 스노우피크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피크는 일본의 캠핑 브랜드이고요. 이거를 국내 판권을 받아와서 의류로 전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22년 순이익으로는 뭐 PER 16배 수준이고요. 23년 시장 기준으로는 거의 뭐 12배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장 아직까지 이제 매출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회사고 23년 순이익은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고 PER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 또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OEM사는 없을까요? OEM사도 하반기 재고 수주를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유통 바이어들 재고랑 이제 브랜드 바이어들 재고를 제가 글로벌리 쫙 뽑아봤을 때 유통 바이어는 아직까지는 재고 소진이 안 되고 있고요. 의류 브랜드는 좀 비싸고 좀 브랜드력이 있는 뭐 나이키나 룰루레몬 위주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 의류 브랜드 노출도가 높은 한세실업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와 함께 OEM 종목들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들을 정말 세세하게 해봤는데요. 뭐 경기도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료 브랜드들은 각자만의 노하우로 좀 이익을 챙겨가려고 고마진의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외 관광객 회복 수요도 남아 있으니까요.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님과 함께했고요. 연구원님의 토픽 종목은 FNF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